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 외신을 통해서 간간히 여러분도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기들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서 성적 순위를 매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77명, 그 숫자는 어디서 근거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선거인단이 있는데 조금씩 바뀌죠, 매년. 그분들은 이제 정치인, 학자, 언론인 이분들이 주류가 돼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바로 전임 대통령, 지금 같으면 오바마까지죠. 45명에 대한 순위를 매겨가지고 성적을 이제 발표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영어로는 Great, Near Great, Fair, Poor, Very Poor. 우리말로 하면 수, 미양가 1, 2, 3, 4, 5등급이죠. 근데 그 성적을 매기는데 거의 이제는 쭉 해를 거듭할수록 최상급에 속하는 소위 최우등생이라 그럴까 5분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또 에브라함 링컨, 우드로 윌슨, 마지막으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분들은 거의 매년 1등상을 받는 셈이고요. 또 마지막 꼴등이라고 그럴까 최하등급 5등급을 하는 사람도 재미난 얘기인데 변함이 없습니다.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하고 또 한 사람 워렌 하딩입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꼴찌가 됐냐면요. 윌리엄 해리슨은 제9대 대통령인데 대통령 취임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1월 20일에 하지 않고 3월에 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해리슨은 당선될 때 68세. 오랜 동안 그 기록은 최고령자로서 남아 있었는데 아시는 대로 지금 대통령인 트럼프가 만 70세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이제 그 기록 깨졌는데 어쨌든 68세 그 상당히 당시로서는 고령자로서 당선이 됐는데 그 3월 취임하던 날 3월 4일인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그 날씨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감기가 걸린 데다가 참 그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이 사람이 그 과일을 남부 과일을 좋아해서 멀리 조지아주에서 이 우리나라로 치면 수박 비슷한 그런 과일인 것 같아요. 그런 과일을 갖다 또 먹었는데 또 체해가지고 그런데 겹쳐서 이제 그 마침 취임 연설을 한 1시간 이상 하다 보니까 병이 도져가지고 폐렴으로 결국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평가할 만한 업적이 없으니까 어차피 재임 최단명한 대통령으로 기록되면서 제일 바닥 꼴찌에 들어갔고 그 다음 또 한 사람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은 왜 꼴찌에 들어가 있냐면 이 사람은 재임 한 2년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스캔들이 백악관 주변에 떠돌았습니다. 주로 금전 관계. 그래가지고 뭐 무슨 측근이 무슨 비리를 저질렀느니 뭐 또는 인척이 이런 잘못했느니 우리나라 그 청와대 주변에서 오래 있던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워렌 하딩은 그 와중에 샌프란시스코 여행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떠났을 때도 사인이 독살설이 돌았습니다. 그 부정에 연루된 어떤 사람이 죽인 거 아니냐. 하필 또 시신에서 검은 반점이 몇 개 나타나고 그랬는데 부인이 끝까지 이 해부를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그 워렌 하딩의 사인은 지금까지 미스터리 남아있는데 어떻든 이 두 사람은 역사상 미국에서는 가장 성적이 안 좋은 그 바닥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이제 1등급부터 5등까지 중에 1등과 5등의 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2, 3, 4등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매년 투표할 때마다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와 친근한 이름인 한국전쟁 때 미국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 같은 사람은 메인 밑바닥인 5등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등급, 3등급, 2등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씩 긍정적 평가가 많아진 거죠. 제가 봐서는 특히 한국과 유관에서 봐서는 그저 2등급까지 갈 사람은 못 되고 한 3등급, 그저 중간 정도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미국 대통령 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성적순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매년 투표할 필요도 없고 또 1, 2, 3, 4, 5등급을 여러분이 굳이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또는 안타깝게도 시대는 그대로입니다. 1등이 이승만 대통령, 2등이 박정희 대통령, 3등이 전두환 대통령 이런 식으로 세월과 더불어 점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하려면 거꾸로 갔어야 될 텐데 또는 가다가 중간에 한 번씩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언젠가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까지 건국 7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시대순으로 그대로입니다. 조금씩 그거다 못한 사람이 내려와서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특히 잘못됐느냐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는 민주화를 외치면서 군사정권이 끝나기를 희망했는데 군사정권이 끝난 것은 61년 5.16 쿠데타가 32년 만에 막을 내려서 이제 그 군사정권이 93년 김영삼 대통령 때로 접어듭니다. 근데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어땠느냐? 참 기가 막힌 것이 김영삼은 통일민주당이라는 야당을 만들어가지고 야당 대표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에 들어가고 또 정당을 이끌어 나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아시는 대로 민주공화당 김종필에 그리고 그 당시 대통령이 노태우였는데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민정당 이런 다른 당들과 합쳐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집권당인 군사정권의 정당의 한 일부가 돼가지고 3당 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나는 도저히 이 힘을 빌리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거죠. 당선이 됐는데 그 힘을 빌려가지고 당선이 된 이 사람이 결국 약간의 시간이 경과하고 자기 집권 기반이 구축이 되자 바로 자기를 지지해줬던 전두환 노태우 바로 군사정권 그 모체가 되는 그 사람들을 형소에 보내면서 그걸 거꾸로 다 엎어치기를 해가지고 이때부터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잘못됐습니다. 도대체 인간적인 의리로서 그 밑에 들어가서 그 힘을 빌려가지고 정권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또 그 사람들 때려잡아 놓고서 말이죠. 또 그러고 나서 일을 잘했다면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은 헌급 보세요. 예를 들어 중앙청 폭파시켜서 없앤 거 보세요. 그 사람 얘기는 뭐 역사 바로잡기라고 해서 이제 중앙청 없애서 경복궁을 세운다는데 아니 그 중앙청에 무슨 일제시대 역사만 있습니까? 그것을 일본 사람이 건물을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이 바로 중앙청 그 건물에서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선포했고 재헌의회가 나중에 이제 옮겼습니다만 2대 3대 국회 때는 재헌의회가 아시는 대로 중앙청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행정고 시작했을 때 사법고 시작했을 때 합격증을 받은 장소가 바로 중앙청 건물이었는데 그러니까 김영삼이라는 사람의 지능으로서는 그 역사 바로잡기 역사는 일본 역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청을 때려 없애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각을 구성하는데 자기 초대 정부의 통일부총리로 좌파인 한한상희를 기용해가지고 북한과의 대화에 아주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또 뭐 한한상희가 부추겼는지 당시 북한을 통치하던 김일성이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노벨 평화상이나 하나 받을까. 근데 김일성이가 94년 7월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결국 그 남북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리고서는 보세요. 집권 직후에 이인모란 그 미 전향 장교수를 북한에 보내고 뭐 민족원 하나 이래가지고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김영삼이가 무슨 우파 보수 인사 같지만은 이 사람의 행각은 전혀 보수 진영과는 거리가 먼 행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경제라도 잘못 살폈으면 좋은데 아시는 대로 97년, 98년 IMF 경제 위기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 속에서 참 고통 속에서 헤매고 죽고 그랬습니까? 잘 알려진 얘기로 나중에 이제 이 외환 위기 환란이 터진 후에 여러 경제관리가 또는 다른 부처 장관들도 그런 얘기를 회고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한테 보고를 들어가면 얼마 안 돼도 자꾸 자기가 바라보는 벽조에 있는 시계를 자꾸 본다는 거예요. 또 손목시계도 오고 빨리 나가라는 거죠. 못 알아듣겠고 그렇으니까. 그러면서 또 깨끗한 정부에서 뭐냐면 아시는 대로 아들 그 김현철이가 소통령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김영삼이 재임 중에 뭐 검찰에 구속되고 아주 그 불미한 사고만 내고 끝낸 것이 김영삼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냐? 김대중 노무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햇볕 정책. 뭐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데 햇볕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그때 이미 다 고사 상태에 가 있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결국 살려준 것이 그 두 사람 아닙니까? 무슨 뭐 퍼다 주길 좋아해가지고 또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하는 작업은 어디서 누가 도와줬나요? 그러니까 김영삼 이에 이어서 김대중 노무현 하면서 이제 점점 더 나빠진 거예요. 특히 이 김대중 노무현한테 안타까운 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인권을 위해서 싸웠다고 매년 주장하고 또 자랑 삼았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 둘 다 만났죠. 김정일을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북한에 김정일이한테 그 비위 맞추는데 급급했지 북한에 신임하는 그 많은 불쌍한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서 단 한마디도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고 인권은 똑같은 북한 사람의 인권 특히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 뭐랍니까 자유는 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그 북한 사람에게 단 한마디 위로의 말도 없이 그저 어떻게 그 독재 체제를 끌고 나가는 김정일이 눈에 질까? 그러니까 김정일이 왜 북한 인민을 위해서 단 한 번 인권을 위한 노력을 한 일이 없습니다. 거꾸로 나갔죠. 유엔 총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 사람들의 성적도 제가 얘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이미 채점을 하고 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권으로 왔는데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이 시장으로서 이명박은 저는요 100점이라고 봅니다. 100점.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사람이 시장으로서 잘했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서 행보가 참으로 불행하다고 그럴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그 청계천 얘기를 한번 잠깐 비춰보면 얘가 흘러나갈지 격가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58년에 당시 허정씨가 서울시장을 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 때. 청계천에서 아주 냄새가 나고 참 골치 아팠는데 허정시장이 청계천을 덮었어요. 복귀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허정시장 인기가 굉장히 높아져서 자, 허정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하시는 분은 다 제 의견에 동감일 텐데. 그러니까 그 당시 논란 자유당 정부에서 허정씨가 미국 시장으로 해외 시찰 나갔을 때 미국 순회 중인 허정시장을 해임해버리고 이몽순 씨를 임명해서 허정시대 끝났는데 바로 4.19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시게 되니까 그 공백을 누가 메꿨냐. 바로 허정씨를 모셔다가 과도정부를 맡김으로써 허정과도정부가 100일간 계속됐는데 그 청계천 덕에 이제 허정씨는 대통령이 뭐 정확한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을 했고 훗날 이명박이는 또 청계천을 뜯어가지고 거꾸로 덮게 한 걸 뜯어가지고 또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뭘 제일 잘못했냐면은 그 대통령과 시장의 차이점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광우병 소독 났을 때 그걸 그렇게 겁을 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막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근데 더 잘못한 것은 뭐냐면은 김대중 노무현 때 우리나라의 극히 이제 공개적으로 아주 모습을 드러낸 좌파들을 그때 만약에 척결했더라면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노무현의 수사에서 노무현은 그 600 몇십만 불의 그 부정 수뢰한 액수가 나오니까 수사 도중에서 아시는 대로 부엉이 바에 머리 찍고 죽었는데 그리고 검찰 수사가 중단됐었거든요. 그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왜 노무현이가 죽었는지 소상히 밝혔으면은 바꿔보면 좌파의 민낯을 드러냈으면요.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오늘날 이해찬이 이런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논두렁에 벌어진 시계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아니 억울하면 자기들이 수사를 할 일이지.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억울하지 않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때 이명박이 노무현 등등 좌파의 그런 범죄상을 낱낱이 밝혔다면 또 그 외에 많은 좌파들을 척결했으면 오늘의 한국의 모습은 참으로 달라졌을 겁니다. 어쨌든 이명박은 들어와서 그 좌파 척결을 하지 않고 박근혜 견제에 애썼고요. 그 다음 박근혜 들어와서 어떠냐. 박근혜는 그 구원, 옛날에 그 원한을 찾아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기에게 섭섭한 게 있다 해가지고 전두환 일가에 대한 탄압이라고 그럴까. 도난 벌금금 추징하는 거 이런 데 전 신경 쓰고 정작 무서운 것은 좌파인데 전혀 그거는 신경도 안 썼던 거예요. 이명박과 똑같이 잘못한 것이 그 사상범들의 이석기 정도 하나 처리한 거 그것은 전부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좌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의 잘못 역시 이명박의 잘못을 되풀이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최순실이라는 그것이 이제 물론 박근혜가 탄핵당해서 쫓겨날 정도로 대통령을 내낼 정도로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그건 이제 촛불 소동한 좌파들의 농간이 큰 거지만 어떻든 박근혜 잘못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래. 박근혜 역시 그 성적에 있어서는 참 비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차례로 놓았는데 문재인이가 대통령에서
2년 반 막 임기 절반을 막 돌아가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우리 현 정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임기 중간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저렇게까지 10월 3일, 10월 9일 또 10월 25일 뭐 다가오죠. 대집회가 이렇게 빨리 물러나라고 전 국민적인 요구를 듣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성적표가 어떻다는 것은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경제적 측면에서, 안보 면에서, 외교 면에서, 내치 면에서 아주 이 사람은 전면적으로 아주 총체적으로 뭐 무능하고 무슨 실정이 있다 이거보다는 철저한 파괴죠. 국정의 파괴예요. 그러니까 참 오늘의 한국을 쳐다보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대통령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제는 뭐 영어 쓰면 리바운드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못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잘못이겠죠. 그런 사람 뽑은 우리 국민들이 참 우리 손가락이라고 할까 우리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어떤 도리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물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잘못하는 사람은 이제 그만 물러나도록 우리 국민적 요구를 할 때가 됐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합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주 간곡히 당부하고 또 나무라는 말인데 이제 문 대통령의 어떤 역량은 드러나고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해준 그런 그 무능한 대통령이 더 잘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 광화문에서의 큰 목소리 이것은 국민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국민의 소리에 화답해서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런 간곡한 요구라고 할까 당부를 하면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